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음몸연구소 대표 허지은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지를 성과로 끊임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도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살을 해요. 갑자기 네. 잘 살던 사람이.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설마 우울증이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가려진 우울이라고 말해요. 원래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상생활을 잘 적응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맞아요.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했고 잘 살고 있고 걱정도 없이 유능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과를 끊임없이 잘 내는 사람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실은 내면에 어떤 불안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지 못하면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과도하게 노력을 다하다가 어느 시점에 나 더 이상은 이거 유지 못하겠어 하는 그 시점이 올 때 죽어야겠다. 갑자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할 거라는 예상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내가 두렵거나 불안할 때 혹은 실수했거나 실패할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좀 좋아요. 이걸 아주 쉽게 제가 실제 겪었던 얘기로 한번 해보면 제가 외부 강의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낯선 장소인데 주차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되게 일찍 출발했거든요. 내비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예. 그래서 근처에 도착했다는데 빙글빙글 한 5-6바퀴를 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불안하고. 근데 마침 내렸는데 구두굽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상태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건 누구도 잘못한 일이 아닌데 늦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두굽을 일부러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날 주제가 자기 비난과 정신 건강에 관한 거였거든요. 와, 좋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다 궁금할 텐데 강사가 왜 늦었는지 이걸 에피소드로 쓰면 딱 좋겠다. 이런 상황에 본인 같으면 뭐라고 스스로한테 말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자.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한심한 놈. 네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좌절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감정을 자기한테 쏟아내면서 비난을 하게 돼요. 이런 태도가 나한테 보일 때 내가 현재 좀 자존감이 되게 낮아진 상태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좋아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자존감 자체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지 마음의 상태에 대한 거라서 마음이라는 건 감정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듯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주관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냐 높냐 보다는 내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 선택하는 게 중요해지게 되죠. 그렇다면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계속 낮추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존감을 계속 낮추게 되는 데에는 중요한 태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태도인데 그 3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 때 나를 좀 잘 돌봐줘야 되는데 잘 돌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피곤함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 생각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잘 쉬지 못하게 되면 이 몸의 상태가 마음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2번째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2번째는 뭐냐면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는 날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이 쓰이거나 두렵거나 불안한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 감정을 느끼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미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이다 보니 그냥 바로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질 만한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술을 마신다거나. 맞아요. 친구랑 재밌게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화에서 내가 실은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 너무 짜증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대화하는 가운데 그걸 좀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괜찮은데 그냥 그 문제는 대부분 덮어버려요. 직장 얘기 꺼내지도 마. 나 그거 얘기하기 싫어.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게 되잖아요. 몸도 좀 피곤하고 안 좋지, 감정도 계속 쌓여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점점점 무기력해지거나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 막 폭발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자체의 짜증을 그냥 나한테 푸는 거예요. 계속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면 점점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인식하게 되고 그렇지 뭐. 역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해봤자 뭐 결과가 그렇지. 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게 되면 안타까운 점은 내가 부정적으로 계속 지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선택해서 지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울하거나 불안해지죠. 근데 이럴 때는 실은 내 마음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좀 살펴봐야 돼. 뭔가 지금 내가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야 라고 알려주는 내 마음의 사인이에요. 근데 이때 귀 기울이시면 정말 좋아요. 그때라도 잠깐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체크하셔도 그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딱 지나시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 정말 골든타임이거든요. 그 골든타임을 딱 지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공황까지 가거나 그래서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해서 탐색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파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게도. 그러면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완벽하게 가려진 우울에 대한 설문 문항이 실은 20여 문항 정도 돼서 좀 많으니까 그중에 좀 더 대표적인 문항 5가지를 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항 5개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나는 해당되나 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나와 타인의 눈에 완벽하게 보이는데 집착한다. 2번째, 상처를 받았거나 상대에 대한 화가 쌓이고 있어도 파트너나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참는다. 밤에 잠들거나 머릿속을 비우기가 힘들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분석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쓴다. 내 안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조차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한 3개 반 정도. 오, 그렇구나. 네, 3개에서 3개 반. 3개에서 3개 반. 네. 그래도 좀 높네요. 이 점수가 좀 낮으면 어떤 거냐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오히려 이게 적당 수준 되면 괜찮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 아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2번째 단계, 한 중간 정도 레벨은 뭐냐면 책임감이 강하고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런데 내 감정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들을 점검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5개 문항 중에 지금 4개나 5개가 해당된다. 그러면 뭐냐면 시급하게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상태. 겉으로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알아요. 좀 숨이 막힌다는 걸. 내 내면에서는 실은 망가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됐든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의 자존감의 상태를 체크를 해봤는데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 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실은. 예. 어떻게 내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좀 인정하고 대할 수 있냐잖아요.
그렇게 대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려하시면 좋은데, 내가 잘 성취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됐을 때 나를 비난하게 되죠. 가장 만만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게 남이 하는 비난은 그래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내가 하는 비난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맞아요. 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그 방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 좀 비난을 해야지 세게 말해야 좀 알아들어요.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좀 알아차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속상하길래 뭘 원하길래 내가 이렇게 비난까지 하게 되지? 그걸 살펴보면 그 비난 이면에 실은 내가 바라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내 바램을 알게 돼요. 이 바램을 일단 확인하는 거. 비난해야 할 만큼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그 바램을 확인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 바램을 이뤄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제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좀 더 다정하게 격려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 겪었던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대학에서 학과 선배이자 그리고 제가 거의 매일매일 가는 동아리의 회장이었어요. 그 선배가. 그런데 이 회장인 선배가 어떤 캐릭터냐면 너무 친절해요. 다정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선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되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근데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선배가 이렇게 뭔가 기분이 상해서 저한테 오면 저 이제 무서워지니까 도망을 가요. 그럼 선배가 막 쫓아와요. 그리고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저를 이렇게 데려가서 멱살을 잡아요. 진짜? 네, 멱살을 잡고 이렇게 벽에 밀쳐서 키도 큰데 남자분이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아래로 죽일 듯이 쳐다봐요. 그럼 전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울면서 선배 이러지 말라고 나 너무 무섭다고 점점 반복되면서 저는 이제 더 겁에 질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딱 꺼냈을 때 사람들이 상상이 안 가. 믿을 수 없겠어. 그때 전 충격받았어요. 그 선배도 알지만 나도 아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주지? 그래도 내 친한 친구는 믿어줄 거야. 지금도 저한테 그 장면이 이렇게 딱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친구 집 아파트 앞에 찾아가서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다 얘기했어요.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고. 근데 속상하게 그 친구가 저한테 지은아 미안한데 그 선배가 그랬다는 게 상상이 안 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없겠어.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날 이제 아예 무너졌어요. 내 친한 친구마저 내 말을 안 믿어주는구나. 그럼 그때 느꼈던 저의 좌절과 분노, 속상함, 이 원망을 저는 저한테 쏟아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네 말을 못 믿잖아. 네가 이상한 거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 그 비난은 저에게 계속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저는 이제 점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중간고사가 시작돼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제지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종이가 백지인 거예요. 시험지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거예요. 나는 지금 도저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자퇴를 결심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학과도 안 가고 동아리도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제 집 안에 있을 때 그때 저랑 마주했어요. 내가 바라는 건 정말 뭐지? 그랬더니 제가 바라는 건 두 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선배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면 좋죠. 그리고 제 옆에 똑같은 일을 겪고 있고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믿어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바람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은 믿어주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알잖아요. 저의 피해 경험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좀 나를 믿어주자. 그러면 이 사건은 실은 없었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배가 나를 위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선배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겠다. 나를 보호해야겠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선배가 또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단호해지는 거예요. 하지 마.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마. 그리고 정 안 되면 소리 지르는 거죠. 도와달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거를 저 혼자서 베개를 앉혀놨어요.
선배라고 생각하고 막 덜덜 떨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정말 그 선배가 나한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제는 내가 거절할 수 있겠다, 단호하게.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복학했어요. 그래, 복학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복학하자마자 선배랑 마주쳤어요. 예. 근데 정말 신기하게 졸업할 때까지 저를 안 건드렸어요. 오히려. 선배가 느꼈나 봐요. 단호해진 걸. 제가 되게 단호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때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연습들에 대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난하게 될 때 그 비난 이면에 있는 나의 바램을 알아주는 거. 그리고 이 바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저에게 다정하게 격려하면서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의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 제가 저를 좀 더 믿거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지지하고 같이 버텨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좀 어떻게 유지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의 상태를 계속 가능하면 높은 상태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지금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수시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계속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를 살아가게 돼요. 계속 긴장돼 있다 보면 내가 좀 진정돼야지 잠도 푹 잘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다 보니 사고도 경직되고 그 문제도 유연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져요. 이완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답답한 불편한 감정들이 막 있지. 몸은 되게 피곤하지. 근데 이걸 뭐 살펴보고 돌봐주자니 나는 이미 에너지는 없지. 그러다 보니 꽤 많은 분들이 숙면을 못 취하고 불면증을 호소하세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갖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가 지금 괜찮은지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너무 불안하거나 좀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나? 나를 먼저 잠깐 진정시킬 수 있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좀 진정시키는 거죠. 이완시키는 거. 제가 좋아하는 폴 길버트라는 영국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새롭게 제안한 기법이 있어요. 신경과학 기반인데 Compassion Focused Therapy라고 자비중심 치료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어요. 자비중심이요? 네, 예. 되게 낯설죠. 예. 자비중심. 근데 이 컴패션이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좀 잘 못하는 것 같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해 보일 때도 그때도 내가 나의 부족함을 잘 해결해 가기 위해서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컴패션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는 두 번째 팁이에요. 나를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실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내 속도에 맞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걸 한 5번만 하셔도 좀 이렇게 진정되면서 이렇게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호흡할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다정한 호흡이에요. 그게 컴패션인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컴패션을 기르기 위해서 나나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다정한 태도를 갖는 건데 들이마시는 호흡에는 내가 행복하기를, 내쉬는 호흡에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내가 내 마음 안에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다정한 태도가 길러져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게 되죠.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다정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언가 도전해야 될 때 이전보다 좀 더 과감히 도전할 수 있게 되고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아. 좀 더 노력하다 보면 회복될 수 있겠지. 그래서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 자아상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오늘 잠자기 전이라도 들이마시는 호흡에 내가 행복하기를, 내쉬는 숨에 당신이 행복하기를. 근데 이 당신이 처음에는 내가 좀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진심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쌓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당신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확장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나를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최근에 시작된 드라마인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 대사로 나왔던 자막이 되게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맞추느라 내 영혼에 칼을 들이댈 때가 많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아프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쉽게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저 같은 전문가들도 자존감이 높은 상태를 늘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 순간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너무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끊임없이 이 선택을 꾸준히만 해가신다면 얼마든지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던 다정한 호흡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허지은 소장님을 모시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